보장왕 6년, 서기 647년입니다. 이해 당태종은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조정에서는 먼저 이렇게 전략을 논의합니다. 고구려는 산을 등에 지고 성을 쌓았기 때문에 한 번에 덜컥 빼앗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황제께서 직접 원정을 나갔을 때 고구려 백성들은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고 우리가 점령한 성에서는 곡식을 거두어 왔지만 가뭄이 이어져 백성들 대부분이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큰 군대를 한 번에 보내지 말고 적은 병력을 여러 번 나누어 보내어 국경을 계속 괴롭히고 고구려가 쟁기를 내려놓고 성 안으로 뛰어들어 방어하게 만들면 몇 년 안에 천리 들판이 황폐해지고 민심이 저절로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압록강 이북은 굳이 큰 전투를 하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종은 이 말을 받아들여 좌무의 대장군 우진다를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의 장군 이해안을 그 보좌로 삼하 병사 1만여 명을 뽑아 누선, 그러니까 여러 층 구조의 큰 전함에 태워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오게 합니다. 또 태자첨사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으로 삼고 우무의 장군 손이랑 등을 보좌관으로 삼하 병사 3천을 이끌고 영주도 독보 병력과 합쳐 신성 방면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두 부대에는 모두 물길과 수전에 능한 병사들만 골라 배속시켰습니다. 이세적의 군대는 요수를 건너 남소 등 여러 성을 지나가는데 고구려는 성곽을 등지고 나와 결사적으로 막아섭니다. 이세적은 이를 격파하고 바깥 성곽과 성밖 시설들을 불태운 뒤 돌아갑니다. 가을 7월에는 우진달과 이해안의 군대가 고구려 국경 안으로 깊이 들어와 무려 100번이 넘는 전투를 벌입니다. 두 장수는 석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정리성 아래까지 진격합니다. 고구려군 1만여 명이 나와 맞서 싸웠으나 이해안에게 크게 패하고 이 전투에서 고구려 병사 2,000명이 전사합니다. 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송주자사 왕파리 등에게 강남 12주의 장인들을 징발하여 수백 척의 대형 선박을 만들게 하며 장차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칠 준비를 시작합니다. 겨울 12월 보장왕은 둘째 아들 망리지 임무에게 당해가서 사죄하게 하여 당태종이 일단 그 사죄를 받아들입니다. 보장왕 7년, 서기 648년입니다. 봄 정월에 고구려는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올립니다. 태종은 다시 조서를 내려 우무의 대장군 설만철을 청구도 행군 대총관으로, 우의 장군 배행방을 부장으로 삼하 병사 3만여 명과 누선, 전함을 갖추어 내주에서 바다를 건너와 고구려를 치게 합니다. 여름 4월에는 오호진의 장수 고신감이 병사를 데리고 바다를 건너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는 고구려 보병 기병 5,000명과 역산에서 맞붙어 승리합니다. 그날 밤 고구려군 1만여 명이 기습적으로 고신감의 배를 습격했으나 미리 숨어있던 복병이 튀어나와 고구려군은 다시 패배합니다. 태종은 이 상황을 보고 고구려가 이미 궁지에 몰려 피폐해졌다 고 판단하고 이듬해에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한 번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방안을 논의에 올립니다. 이때 조정에서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동방으로 대군을 보낼 때는 적어도 1년치 군량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군량을 가축이나 수레에만 실어 보낼 수는 없으니 반드시 배를 많이 만들어 물길로 실어 나르게 해야 합니다. 수나라 말기에 검남 지방은 도적의 침략이 없었고 지난번 요동 원정 때도 검남은 군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곳에 부유한 백성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제는 이 말도 받아들입니다. 가을 7월에는 서울의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시기 태종은 강이라는 관리를 검남도로 보내어 숲에 나무를 베고 거대한 선박을 만들게 합니다. 큰 배는 길이가 100척, 너비가 50척에 이를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또 다른 사신을 따로 보내 물길을 따라 배를 움직이게 하는데 무협에서 출발하여 강주와 양주를 지나 내주로 향하게 합니다. 9월에는 사슴떼가 강을 건너 서쪽으로 달아나고 늑대 때도 서쪽으로 몰려가며 사흘 동안 끊이지 않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무렵 태종은 설만철 등에게 고구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압록강으로 들어와 박작성 남쪽 40리 지점에 진을 칩니다. 박작성 성주 소부수는 보병 기병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맞서 싸웁니다. 설만철은 우의 장군 배행방에게 보병과 공성군을 이끌고 돌격하게 해 고구려군을 붕괴시킵니다. 배행방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박작성을 포위하지만 이 성은 산을 의지해 험하게 세워지고 압록강을 방어선으로 삼고 있어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편 고구려 장수 고문은 오골성 안지성 등 여러 성에서 모은 병사 3만여 명을 이끌고 두 군으로 나누어 구원에 나서지만 설만철이 또한 병력을 나누어 대응하여 고구려군을 다시 패배시킵니다. 태종은 다시 내주자사 이도유에게 군량과 각종 공성기계를 운반하여 오호도에 비축하게 합니다. 이는 훗날 더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준비였습니다. 보장왕 8년, 서기 649년 여름 4월, 당태종이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요동 정벌 계획은 잠시 중지됩니다. 여기서 사관은 태종의 고구려 정벌에 대한 긴 논평을 남깁니다. 처음 태종이 요동 정벌을 준비했을 때 이를 말리는 신하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태종이 안시성 아래에서 군대를 철수한 뒤에는 스스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고 깊이 후회하며 만약 위증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번 원정은 애초에 나서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다고 전합니다. 태종이 다시 고구려를 치려할 때 사공 방열령은 병중에도 상소를 올려 간언합니다. 그는 노자의 말을 인용해
만족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고하며 태종의 명성과 공덕은 이미 충분하며 영토를 넓히는 일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명의 중죄인을 처형할 때도 3번 심사하고 5번 보고하도록 해 사람의 생명을 중히 여기던 황제가 무고한 병사들을 전장으로 몰아가 피를 뿌리게 하는 것은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또 고구려가 신하의 예를 어기거나 중국 백성을 침략하거나 훗날 중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때 정벌해도 늦지 않지만 지금은 그런 3가지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안으로는 전대의 치욕을 싣고 밖으로는 신라의 복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얻는 것은 작고 잃는 것은 큰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고구려가 스스로 새로워지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배를 불태우고 징발한 군대를 돌려보내면 중화에는 자연히 경사가 깃들고 오랑캐도 믿음을 갖게 되며 먼 곳까지 조용하고 가까운 곳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방열령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이렇게 간절히 말했지만 황제는 끝내 따르지 않고 동방을 폐허로 만들면서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려 했고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고 사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큰 공을 즐기고 이름을 남기려 하여 멀리 군대를 몰아낸 군주 라는 후대의 평이 바로 태종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입니다. 또 유공권의 설화에는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와 말갈 연합군의 대열이 사방으로 사심이나 뻗어 있었고 태종이 이를 보고 겁먹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는 기록도 전합니다. 황제의 육군이 고구려군에게 밀려 거의 무너질 뻔했고 영공의 부대에 휘날리던 검은 깃발이 포위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황제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런 기록은 옛 새 당서나 자치통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관은 이것이 아마도 나라의 체면 때문에 일부러 숨긴 것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보장왕 9년 서기 650년입니다. 여름 6월 발룡사의 고승 보덕 화상은 나라가 도교만 떠받들고 불법을 믿지 않는다며 남쪽 완산의 고대산으로 옮겨갑니다. 가을 7월에는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이 큰 피해를 입고 백성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보장왕 11년 서기 652년 봄 정월에는 다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올립니다. 보장왕 13년 서기 654년입니다. 여름 4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마령에서 신령스러운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너희 임금과 신하들이 사치가 끝이 없으니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고 전합니다. 겨울 10월 보장왕은 장수 안고에게 말갈군과 함께 거란을 치게 합니다. 그러나 송막도독 이굴가가 이를 맞아 신성에서 고구려군을 크게 격파합니다. 보장왕 14년 서기 655년입니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는 백제 말갈과 함께 신라 북쪽 국경을 침공해 33개 성을 빼앗습니다. 신라왕 김춘추는 결국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합니다. 3월 당 고종은 영주도독 정명진과 좌위중랑장 소정방에게 군사를 주어 고구려를 치게 합니다. 여름 5월 정명진 등이 요수를 건너오자 고구려는 그들의 병력이 적어 보이자 성문을 열고 귀단수를 건너가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정명진 등이 맹렬히 공격해 고구려군을 크게 이기고 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바깥 성곽과 촌락을 불태운 뒤 돌아갑니다. 보장왕 15년 서기 656년 여름 5월에는 서울에 쇳가루가 비처럼 내리는 이상한 일이 기록됩니다. 겨울 12월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 황태자의 책봉을 축하합니다. 보장왕 17년 서기 658년 여름 6월 당에 영주도독 겸동이도 정명진과 우령군 중랑장 서린귀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지만 이때는 끝내 성을 빼앗지 못하고 물러납니다. 보장왕 18년 서기 659년 가을 9월 호랑이 9마리가 한 번에 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잡으려 했으나 놓쳐버립니다. 겨울 11월에는 서린귀 등이 고구려 장수 온사문과 횡산에서 전투를 벌여 고구려군을 패배시킵니다. 보장왕 19년 서기 660년입니다. 가을 7월 평양의 강물이 사흘 동안 핏빛으로 변합니다. 겨울 11월 당은 좌요의 대장군 개필하력을 패강도 행군 대총관, 좌무의 대장군 소정방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 좌요의 장군 유백령을 평양도 행군 대총관, 포주자사 정명진을 누방도 총관으로 삼아 각기 다른 길로 나누어 고구려를 친다는 대규모 작전을 세웁니다. 보장왕 20년 서기 661년 봄정월 당은 하남 하복 회남 등 67개 주에서 병사를 모집해 44,000여 명을 뽑아 평양과 누방 방면 군영으로 보내고 홍여경 소사업을 부여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회을 등 여러 이민족의 병력을 거느리고 역시 평양으로 향하게 합니다. 여름 4월에는 이마상을 패강도 행군 총관으로, 개필하력을 요동도 행군 총관으로, 소정방을 평양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소사업과 오랑캐 군사를 합쳐 모두 35개 군단이 수륙 양로로 동시에 진군하도록 합니다. 이때 황제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울주자사 이공구가 고구려는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어찌 중국 전체에 국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면 우리가 대신 병력을 내어 그 땅을 지켜야 합니다. 적게 내면 위험이 서지 않고 많이 내면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온 나라를 번갈아 군역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차라리 정벌하지 않는 것이 낫고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여기에 무까지 나서서 말리자 황제는 스스로 출정하려던 계획을 멈춥니다. 같은 해 여름 5월 보장왕은 장수 내음신에게 말갈군을 거느리고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열흘 동안 포위를 풀지 않아 신라의 군량 공급이 끊어지고 성 안에는 공포가 가득 찹니다. 이때 갑자기 큰 별이 고구려 진영 위에 떨어지고 우레와 폭우, 벼락이 잇따르자 내음신 등은 불길함을 느끼고 군대를 철수합니다. 가을 8월 소정방은 패강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마합산을 빼앗은 뒤 평양성을 포위합니다. 9월 연개소문은 아들 남생에게 정예병 수만을 주어 압록강을 지키게 하니 당의 여러 부대가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개필화력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압록강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얼음 위를 건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공격해옵니다. 고구려군은 크게 무너져 달아나고 개필화력은 수십 리를 추격해 3만 명을 죽이며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항복시키고 남생은 겨우 몸만 피합니다. 그러나 이때 마침 당에서 철군 명령이 내려와 당군은 다시 돌아갑니다. 보장왕 21년 서기 662년입니다. 봄정월 당의 방요태가 연개소문과 사수에서 싸우다 정군이 몰살당하고 방요태 자신과 아들 13명이 모두 전사합니다. 소정방은 다시 평양을 포위했으나 큰 눈이 내려 포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철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여러 차례의 공격은 모두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납니다. 보장왕 25년 서기 666년입니다. 이 해봄 2월 보장왕은 태자 복남을 당해 보내 태산 제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무렵 연개소문이 죽고 장남 남생이 막리지 자리를 이어받아 정권을 줍니다. 남생은 정사를 맡아 여러 성을 순행하면서 아우 남권과 남산에게는 평양에 남아 조정을 맡게 합니다. 이때 누군가 두 아우에게 남생은 두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겨 오히려 제거하려 하니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고 부축입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는 남생에게 동생 둘이 형이 돌아와 권세를 빼앗을까 두려워 형을 들이지 않으려 한다 고합니다. 남생은 몰래 신복을 평양으로 보내 동정을 살피게 했지만 남권과 남산이 이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왕명을 사칭해 남생을 불러들이니 남생은 감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남권은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군대를 일으켜 남생을 토벌하고 남생은 국내성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아들 헌성을 당에 보내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6월 당 고종은 좌요위 대장군 개필화력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가 남생을 맞이하게 하고 남생은 결국 땅으로 도망칩니다. 가을 8월 보장왕은 남권을 막리지로 삼하 내외의 군권을 모두 취기합니다. 9월 고종은 남생을 특진 요동도독 겸 평양도 안무대사로 임명하고 현도군공에 봉합니다. 겨울 12월에는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 대총관 겸 안무대사로 삼고 학처준을 부장으로 붙이며 방동선과 개필화력도 요동도 부대총관으로 세우고 수륙 여러 부대를 이세적 휘하에 두며 군량을 책임지는 두의적 독고경은 곽대봉 등에게도 그 지위를 따르게 합니다. 하복 여러 주의 조세는 모두 요동으로 보내 군량으로 쓰게 합니다. 보장왕 26년 서기 667년 가을 9월입니다. 이세적은 신성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개필화력에게 수비를 맡깁니다. 요수를 건너오며 그는 여러 장수에게 신성은 고구려 서쪽 변경의 요충지이니 이곳을 먼저 빼앗지 못하면 다른 성들도 쉽게 얻기 어렵다 고 말합니다. 신성 안의 사부고 등은 성주를 결박하고 성문을 열어 항복합니다. 이세적은 계속 진군하여 16개 성을 잇따라 항복시킵니다. 이때 방동선과 고관은 아직 신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천남권은 군사를 보내 그들의 진영을 기습하지만 좌무의 장군 서린기가 고구려군을 격파합니다. 고관은 금산으로 나와 고구려군과 싸워 패하자 고구려군이 승세를 타고 추격합니다. 서린기는 병사를 이끌고 옆에서 기습해 고구려군 5만여 명을 살육하고 남소 목조 창암 세 성을 빼앗아 결국 천남생이 이끄는 당편 고구려군과 합류합니다. 한편 곽대봉은 수군을 이끌고 다른 길로 평양을 향해 진격합니다. 이세적은 별장 풍사본에게 군량과 무기를 싣고 곽대봉을 지원하게 하였으나 풍사본의 배가 부서져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곽대봉군은 굶주리고 보급이 끊겨 이세적에게 편지를 쓰려다가 적에게 잡혀 내부 사정을 들킬까 두려워 아모시 한 수를 지어 보냅니다. 이세적은 이를 보고 화를 내며 군사가 급한데 시가 무슨 소용이냐 반드시 목을 베겠다 고합니다. 그러나 행군관기 통사사인 원만경이 그 시의 뜻을 해석해주자 이세적은 비로소 다시 군량과 무기를 보내 곽대봉을 지원합니다. 또 원만경은 어찌 압록강의 요새를 지키지 못하느냐 라는 경문을 쓰고 천남권은 삼가 명을 받들겠다 고 답했고 병력을 옮겨 압록강 나루를 지켜 당군이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고종은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만경을 영남으로 유배보냅니다. 또 학처준이 안시성 아래에서 아직 전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고구려군 3만이 기습해 당군이 크게 동요하였으나 그는 의자에 앉아 마른 밥을 먹던 중에도 침착하게 정예병을 골라 내보내 고구려군을 격파합니다. 보장왕 27년 서기 668년입니다. 봄 정월 고종은 우상 유인계를 요동도 부대총관으로 삼고 학처준과 김임은 등을 부장으로 붙입니다. 2월 이세적 등은 마침내 고구려의 부여성을 함락시킵니다. 서린기는 이미 금산에서 고구려군을 이기고 그 기세를 몰아 병사 3천만 데리고 부여성을 치려합니다.
여러 장수들이 병력이 너무 적다고 만류하자 서린귀는 병사는 반드시 많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직접 선봉에 서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부여성을 점령합니다. 이에 부여주 안에 40여 성이 모두 투항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시어사 가원충이 사명을 마치고 요동에서 돌아오자 고종이 군대의 상황이 어떠한가? 묻습니다. 가원충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지난 황제 태종가 고구려를 문책했을 때 실패한 것은 그때는 고구려의 내부 균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생이 형제와 다투어 당의 길잡이가 되었으니 적의 속내를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장수들은 충성스럽고 군사들은 힘을 다하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고구려 비기에 900년이 되기 전에 80대 장수가 나와 멸망시킨다 고 적혀있는데 고씨가 한나라 때부터 나라를 세운 뒤 900년이 지났고 이세적의 나이가 80이므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풀이합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거듭 흉년이 들고 백성들끼리 서로 붙잡아 팔아버리는 지경이며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늑대와 여우가 성 안으로 들어오고 두더지가 문에 구멍을 뚫는 등 흉조가 이어졌으니 이번 원정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남권은 부여성을 구원하려고 다시 병사 5만을 보내지만 설화수에서 이세적 군과 맞붙어 3만여 명이 전사하고 패합니다. 이세적은 이어 대행성을 공격합니다. 여름 4월 혜성이 동쪽 하늘에 필성과 묘성 사이에 나타나자 허경종은 혜성이 동북에 나타난 것은 고구려가 곧 멸망할 징조라고 해석합니다. 가을 9월 이세적은 마침내 평양을 함락시킵니다. 그는 대행성을 정복한 뒤 여러 길로 나눠 진격하던 부대들을 모두 모아 압록책으로 진군합니다. 고구려군은 맞서 싸우지만 다시 패하고 이세적 군은 200리 넘게 추격하여 요기성을 함락시키자 여러 성에서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개필화력은 먼저 평양성 아래에 도착하고 이세적 군이 뒤이어와서 한 달 넘게 평양을 포위합니다. 보정왕은 천남산에게 수령 98명을 거느리게 하고 백기를 들고 나가 이세적에게 항복하게 합니다. 이세적은 예를 갖추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천남권은 끝까지 성문을 닫고 버티며 여러 차례 병사들을 내보내 싸우나 번번이 패합니다. 천남권은 승려 신성에게 군사권을 맡겼는데 신성은 소장 우사 요묘 등과 함께 몰래 이세적에게 사람을 보내 성 안에서 문을 열어 협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닷새 뒤 신성이 성문을 열자 이세적은 군사를 풀어 성 위로 올라가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성 안 곳곳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천남권은 스스로 칼로 자결을 시도하지만 죽지 못하고 보장왕과 함께 포로가 됩니다. 겨울 10월 이세적이 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고종은 그에게 먼저 고구려 왕 등 포로들을 태종의 능인 소릉에 데려가 제사를 지내게 하고 개성가를 부르며 장엄한 군사 행렬을 갖춘 뒤 수도로 들어와 종묘에도 고구려 멸망을 보고하게 합니다. 12월 고종은 함원전에서 공식적으로 포로들을 맞이합니다. 보장왕은 자신은 정치를 주도한 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죄를 사면받고 사평태상대고 뇌동정이라는 직함을 받습니다. 천남사는 사제소경, 승려 신성은 은천광록대보, 천남생은 우위대장군에 임명됩니다. 이세적 이하 여러 장수들도 공로에 따라 자기와 상을 받습니다. 천남권은 검주로 유배됩니다. 고구려의 옛땅 오부 176성, 69만여 호는 구도독부 42주 백현으로 나누어 재편되고 평양에는 안동도 오부가 설치되어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들 가운데 공이 있는 자들은 도독 자사 현령으로 임명되어 한족 관리들과 함께 옛 고구려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위대장군 서린기는 검교 안동도호가 되어 병사 2만을 이끌고 이 땅을 진무하고 위무합니다. 이때가 당 고종 총장 원년 무진년입니다. 이로써 수백 년 동안 동북아를 호령하던 대제국 고구려는 공식적으로 멸망합니다. 그 뒤의 일들도 이어집니다. 서기 669년 신라 문무왕 9년이자 당 고종 총장 2년입니다. 2월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4천여 호를 이끌고 신라로 투항합니다. 여름 4월 당은 고구려 유민 28,300호를 강해 이남과 산남 경서 등 각지의 빈 땅으로 옮겨 흩어 살게 합니다. 서기 670년 문무왕 10년이자 하명 원년입니다. 여름 4월 건모자 및 고구려를 다시 일으키려 반당 봉기를 일으키고 보장왕의 외손 안순을 왕으로 세웁니다. 당은 대장군 고관을 동주도 행군 총관으로 삼아 이를 토벌하게 하고 안순은 건모잠을 죽인 뒤 신라로 도망칩니다. 671년 가을 7월 고관은 안시성에서 남은 고구려 유민 군대를 격파합니다. 672년 12월 고관은 백수산에서 다시 고구려 잔존 세력을 무너뜨리고 신라군이 고구려를 도우러 오지만 이 역시 격파하여 2,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습니다. 673년 연산도 총관대장군 이근행은 호로아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공격하여 수천 명을 포로로 잡고 나머지는 모두 신라로 달아납니다. 677년 의봉 2년 봄 2월 당은 항복한 보장왕을 요동주도 독이자 조선왕으로 봉하고 요동으로 돌려보내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때 이전부터 중국 각주에 흩어져 살던 동방 출신들 중 일부도 왕과 함께 돌려보내고 안동도 오부를 신성으로 옮겨 이들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러나 보장왕은 요동에 도착한 뒤 마음을 달리하고 몰래 말갈과 내통하며 반란을 꾀합니다.
681년 개어 원년 보장왕은 장안 근처 앙주로 소환되었다가 이듬해 영순초에 죽습니다. 고종은 그에게 위의경이라는 직을 추증하고 시신을 수도로 옮겨 돌궐의 옛왕 힐리의 묘 왼쪽에 장사 지내며 묘 앞에 비를 세웁니다. 그의 부하들과 백성들은 하남과 농우 등 여러 주에 다시 흩어보내지고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은 안동성 부근 옛 성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신라로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말갈과 돌궐로 흩어져 결국 고시 왕통은 완전히 끊어졌다 기록됩니다. 그 뒤에도 고구려 유민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686년 수공 2년에는 보장왕의 손자 보원이 조선군왕으로 봉해지고 698년 성력 초에는 좌앙양이 대장군으로 승진한 뒤 충성국왕으로 봉해져 옛 단동 지역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지만 실제로 부임하지는 않습니다. 이듬해 보장왕의 아들 덕무가 안동도독이 되고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독자적인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818년 원화 13년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 악공을 바치는 기록이 남아있어 고구려 계통의 세력이 약한 형태로 남아 오랜 세월 명맥을 잇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사관은 고구려와 이 땅의 역사를 두고 긴 논평을 남깁니다. 현도와 낙랑은 원래 조선의 땅으로 기자가 봉해졌던 곳이라 설명합니다. 기자는 백성들에게 예의와 농사 누에치기 직조를 가르치고 8가지 근법을 만들어 도둑질이 사라지고 대문을 닫지 않아도 되는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부녀자들은 정조와 믿음을 지켜 음란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예를 갖추어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얻은 사람의 교화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 이 지역 백성들의 천성이 세 방면의 다른 오랑캐와는 달리 부드럽고 순순했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신의 도가 중국에서 행해지지 않는 것을 슬퍼하며 바다를 건너 이곳에 살고 싶다고 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풀이합니다. 이어 사관은 주역을 인용해 임금 가까이에 있는 자리가 영광도 많지만 두려움도 많다고 하며 고구려가 진한 이후 중국 동북 변방에 끼어 있으면서도 겸손함 없이 천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때로는 중국의 9년 안으로 들어와 살기도 했기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수당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던 시기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고도 조서와 명령을 거역하고 황제의 사신을 토굴에 가둔 일까지 들며 고구려의 완고함과 두려움 모르는 태도가 결국 여러 차례 정벌군을 불러들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관은 한 가지를 분명히 짚습니다. 나라 안에서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백성들이 서로 화합할 때에는 비록 주변의 큰 나라들도 감히 빼앗지 못했지만 나라의 정의가 사라지고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 원망이 쌓이면 결국 나라가 무너져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한 천시와 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심의 화합이라는 구절과 좌시전에 나라가 흥하는 것은 복 때문이요 망하는 것은 화 때문이다. 나라를 흥하게 하려면 군주가 백성을 자신의 상처 보듯 아껴야 하고 나라가 망할 때에는 백성을 흙과 풀처럼 가볍게 여긴다 는 말을 인용하며 백성을 잃은 나라는 아무리 정치를 바로잡으려 해도 끝내 살아남지 못한다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삼국사기는 보장왕 말년과 고구려 멸망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유민들의 분투와 완전한 해산까지를 길게 서술한 뒤 한나라의 흥망이 결국 백성이 군주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습니다. 고구려처럼 강대한 나라조차 백성을 잃고 내부가 갈라지자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백성을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고구려의 멸망을 떠올리며 단순한 옛 이야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수십만의 백성이 끌려가고 흩어지고 평양성이 불타고 보장왕이 포로로 서 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 더 서로를 아꼈다면 조금만 더 일찍 싸움을 멈추고 힘을 모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슴 깊은 곳에서 저절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고구려의 멸망은 한나라의 종말을 넘어 지금도 우리에게 나라가 무엇으로 서고 무엇으로 무너지는가를 묻는 아주 긴 한숨 같은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